책소리TV 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4차 인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은 제가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리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책 한 스푼. 네, 첫 번째 읽을 부분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까? 라는 소제목이 달린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대중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일까? 인공지능 로봇 분야의 구루이자 로봇의 아버지라 불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었던 로드니 브룩스 박사는 두 가지 질문을 꼽았다. 하나는 로봇이 사람과 점점 같아진다면 로봇에게도 권리가 필요할까? 이며 다른 하나는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까? 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공지능 기술로 로봇이 발달하면서 마침내 인간의 지능을 앞서 진화하게 될 미래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인간이란 존재를 능가하는 기계의 탄생으로 사회가 기계에 의해 움직이고 정복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로드니 브룩스 박사의 답변부터 들어보자. 브룩스 박사는 우선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로봇들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악당 로봇 역시 한순간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약간 삐뚤어진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로봇부터 등장하고 그 순간에 인간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곁들였다. 결론적으로 브룩스 박사는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미래는 오지 않으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모인 미국 아실로마 회의 결과만 봐도 그렇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계가 인간을 앞서는 지능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오는 건 단지 시간의 문제이며 인공지능 악당의 탄생 또한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렇듯 기계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공포를 함께 갖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예외는 아닌 듯 보인다. 잠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레이 커즈와일 구글 기술이사. 인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전략을 이미 갖고 있다. 인공지능보다 수십 년 앞선 생명공학을 생각해보라. DNA 재조합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한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975년 아실로마 회의가 열렸다. 인공지능도 이 같은 전략을 채택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기계가 세계를 정복할 미래를 우려해왔다. 그러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임금이 늘었다는 증거가 많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10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그때 인공지능이 인류와 같은 목표를 갖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최고 경영자.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인공지능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초지능이 걱정된다. 기계는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만 초지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뒤 인공지능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강력해질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동의하며 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과학자 스티브 오모훈드로. 불안한 대중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질문할 때 로봇공학자들은 늘 플러그를 뽑으면 그만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플러그가 뽑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문제를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인간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범용지능인 초지능이 탄생하느냐의 논의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물리학과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 관련 영역에 주목할 만한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푸에르토리코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평균 2055년쯤 초지능이 탄생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여기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주의할 점은 초지능 AI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집단의 견해가 미래에 대해 낙관론적 전망을 가진 이들의 전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초지능을 만드는 일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일종의 기술 회의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인공지능 연구의 대표 과학자인 앤드류 응만 하더라도 사악한 로봇을 두려워하는 것은 화성의 인구 과잉을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초지능이 결코 탄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AI 분야의 진보를 늦출 수 있어 잠재적으로 해로운 비난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과도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견해다. 로봇 공학자인 데니송 교수 역시 현재 기술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인공지능 개발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건 좋지만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신기술엔 선용 가능성과 더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죠. 저는 로봇에 의한 지배보다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로봇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데니송 교수는 인간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문제이며 과도한 걱정이 결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네, 다음 읽을 부분의 소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기계는 어떤 관계에 놓일까? 입니다.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기계를 마치 감정이 있는 생물처럼 대하는 것일까? 이런 현상에 대해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는 인간 본성의 탐구로부터 찾은 답을 내놓았다. 장대익 교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공감 능력에 작동했다고 보았다. 인간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타인의 정서 반응을 같이 느낀다. 인류의 타고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과학자들이 우리 뇌에서 발견한 거울 신경세포가 강력한 증거다. 장대익 교수는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우리는 남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 내 뇌 속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일종의 시뮬레이션인 셈이다. 이렇듯 인간은 타인의 행동에 저절로 작동하는 공감 회로를 작동시키며 타인을 이해하고 느끼며 살아간다. 거울 신경세포가 자동 공감 장치라면 여기에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추론 능력이 더해져 인지적 공감을 넓혀가며 공감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장된 공감 능력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대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먼저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입니다. 개미가 문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고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 대평원의 나무에서 내려와 초원을 달려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에요. 과학기술에 힘입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만 있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파괴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문명을 만들었던 공감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인공물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인간만이 아니라 기계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더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가 장대익 교수는 우리가 어떻게 기계에 반응하고 공감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공물과 기계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 인간의 공감을 작동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인간보다 그런 기계에 훨씬 더 자기 마음을 내어줄 수 있죠. 이제 너무나 이상한 환경에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상황에서 무엇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마치 감정에 있는 상대를 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감 능력과 더불어 사물을 의인화해서 보는 본성 때문이다. 기계를 마치 감정에 있는 생물처럼 대하는 것은 인간이 수렵 채집 시대에 익힌 생존 기술의 연장이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고대의 인간은 먹이를 더 잘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도 본능적으로 주변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의인화하여 반응한다는 것이다. 장대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의인화해서 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실험에서 입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인화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만들어지는 로봇이라든가 기계 등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더 인간답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오래전부터 심리학 등에서 의인화를 인간 정신의 본질적 측면으로 해석한다. 흔히 어린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람처럼 취급하며 놀이를 하는데 이런 인간의 의인화 경향은 연령이나 학습 정도 등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로봇공학에서도 인간의 로봇 의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소셜 로봇공학을 연구하며 로봇의 철학과 윤리에 관해 논의하는 일본 교토의 리스메이칸 대학 폴 디무실 교수와 이탈리아 베르가모 대학 루이자 다미아노 교수는 의인화 본능이 로봇공학의 발전에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인간의 의인화가 인형, 안드로이드, 동물, 물건 등에 대한 믿음과 희망 같은 감정을 부여해주는 본능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의인화 개념이 최신 소셜 로봇 연구 분야인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등의 연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다. 인간 의인화 본능과 공감 능력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자연스레 반문이 떠오른다. 엄밀히 말해 사람들이 로봇이나 기계에게 공감 회로를 작동시키고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기계를 인간으로 착각한 뇌 회로의 오작동은 아닐까라는 의문이다. 그러나 장대익 교수는 설령 오작동일지라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인간 본성 때문에 미래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왜 우리가 로봇 같은 인공물에 공감할까요? 인간의 공감 능력은 어디까지나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좋든 싫든 로봇과 기계 같은 인공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공물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그 상황은 인간의 행동에 분명한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더욱 기계화된 사회이며 모든 사물이 초연결되는 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에 장대익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이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 담론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지금 속도가 적절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담론만 있고 오직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정작 인간이라는 주체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들여다보면서 미래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물음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하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한 의문이라 하겠다. 지금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절실한 때다. 20세기 대표적인 경영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미래를 창조하고 싶은가? 분명한 건 기술의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인간에 주목한 이유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뷰와 낭독을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하세요.